raised from the dead.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 영업이익 7조 7천억을 달성하며 부활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매출액 역시 전분기보다 약 10% 증가한 6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증권사들의 전망치가 매출 61조 원, 영업이익 7조 원 초반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깜짝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정치 발표라서 사업 부문별 실적이 자세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실적 하락을 주도했던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 속도가 주춤한 가운데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부분의 이익이 회복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디램 가격은 지난 7월 이후 두 달째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모바일 고객사들의 디램 및 낸드 메모리 재고 정상화 역시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넘겼을 가능성이 크며 IM 사업부의 경우 지난 2분기에는 영업이익 1조 5,600억 원에 머물렀지만 3분기 영업이익은 2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애플의 아이폰 출시가 늦어지고 화웨이가 중국 시장에 집중하는 동안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 A 시리즈 등의 중저가 모델을 동시에 앞세워 영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디스플레이는 지난 1분기 중국발 LCD 저가 공세와 함께 주요 고객사인 애플 아이폰 판매 부진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었지만 3분기 애플 아이폰 11의 OLED 수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되어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세가 올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많고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서 18년처럼 영업이 10조 원대를 회복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듯 하지만 향후 5G 스마트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여 5년 안에 스마트폰 사용자 2명 중 1명은 5G 폰을 사용할 것이며 3분기 실적에는 큰 공헌을 하지 못했지만 갤럭시 폴드의 인기 역시 삼성전자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더불어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새로운 콘텐츠 스트리밍 사업자의 등장으로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다시 부활의 날개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삼성은 해외 공장과 임직원들도 많기는 하지만 동시에 국내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그룹의 경우 사드 사태 이후로 오히려 공격적으로 중국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 경영학적으로는 중국을 좋은 시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국 정치 리스크는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너가 진도에 서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고 적극적인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을 너무 이론적으로 로만 공부하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것은 저 혼자만의 지나친 염려일까요? 부디 한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답게 때로는 당장의 이익보다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삼성 부활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일본 2위 이동통신사인 KDDI에 5G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모는 5년간 20억 달러에 달하며 한일 무역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3년까지 일본 전역에 약 5만 개의 기지국을 설치할 예정인데 이 사업에 삼성전자가 주요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된 것입니다. 삼성전자 외에 노키아, 에릭슨도 KDDI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되었지만 삼성전자는 도쿄 등 수도권의 5G망을 구축하는 반면에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는 지방에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첫 공개 행보로 경기도 수원 사업장에서 열린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생산 라인 가동식에 참석하여 임직원을 격려할 정도로 통신 장비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었으며 지난 5월에는 이미 일본 최대 통신사인 NTT 도코모와 KDDI를 방문해 5G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즉, 철저한 준비 및 기술력에 노력까지 더해져서 이번 대규모 수주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5G 통신 장비와 단말기를 모두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중국의 화웨이 단 두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번 KDDI의 5G 장비 공급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미국, 호주, 유럽 시장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주요 통신사들이 투자할 5G 인프라스트럭처 규모는 약 32조 원으로 추산되며 세계 5G 시장 규모는 2020년 37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5G 장비 일본 진출 성공은 세계 5G 시장에서 화웨이와 맞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 6.6%에 불과해 화웨이, 노키아, 에리슨 등과 차이가 매우 컸는데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시작된 후 호주, 일본, 대만 등이 화웨이 제재 동참을 선언하며 화웨이의 장비 사용을 거부했으며 통신 장비 외에 5G 칩셋, 스마트폰, 그 외 관련된 폭넓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가 이 기간에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 점이 짧은 시간 안에 화웨이를 추격할 수 있었던 주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2018년 10월에서 2019년 3월 사이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37%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화웨이와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등을 모두 큰 차이로 따돌린 것입니다. 삼성 부활의 두 번째 요인은 바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화웨이 제재입니다. 인도 뉴델리를 방문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인 인도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 안보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인도는 통신 가입자, 인터넷 사용자, 앱 다운로드 횟수에서 모두 세계 2위에 올라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5G를 상용화할 계획인데 2025년까지 인도의 5G 가입자 수는 8,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 3대 통신사가 향후 5년간 5G에 직접 투자하는 규모만 총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의 3대 통신 사업자인 릴라이언스 지오를 소유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그룹의 무케시 안바니 회장과 회동했습니다. 지난 3월 안바니 회장 아들 결혼식 참석 이후로 올해만 두 번째 직접 인도를 방문한 것입니다. 릴라이언스가 현재 구축하고 있는 4G 네트워크는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데 삼성전자가 네트워크 설비를 공급했으며 향후 5G 이동통신 구축 역시 추진하고 있어 이번 미팅에서 기술 협력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뒤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인도를 방문하여 모디 총리와 비공식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몇 달 전에는 러시아를 찾아가 직접 화웨이를 세이즈하더니 이제는 인도까지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대체 화웨이 이익 중 어느 정도가 통치 자금으로 흘러가기에 권위주의적인 공산당 권력이 이렇게 세이즈에 공을 들이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의 국가 지도자와 이재용 부회장의 인도 방문의 목적은 세계 2위 5G 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인데 화웨이는 미국, 일본 등의 시장은 진출하지 못할 것이지만 분명 자국 시장은 국가적인 지원으로 인해 거의 독점할 수 있을 것이기에 유럽과 동남아는 서로 나누고 아프리카는 화웨이가 차지한다는 가정하에 향후 글로벌 5G 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인도 시장 공략에 성공하는지가 결정할 것입니다. 인도는 지금까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왔기에 시진핑 주석은 인도 시장을 화웨이에게 개방시켜 줄 것을 모디 총리에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50여 개 국가에서 60여 건의 5G 기지국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유럽 28곳, 중동 11곳, 아태 6곳, 중남미 4곳, 아프리카 한 곳인데 그 중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삼성 부활의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적극적인 시장 공략입니다. 올해만 3번이나 일본 출장을 갔었는데 지난 5월에는 도쿄에서 양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NTT 도코모와 KDDI 경영진을 만나 5G 통신 장비에 관련하여 협의했으며 7월 소재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었을 때는 직접 일본을 찾아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모색했습니다. 9월 일본 재계의 초청으로 도쿄에서 열린 2019 일본 럭비 월드컵을 참관한 후에는 귀국을 미룬 채 일본에 머무르며 대형 은행 및 반도체 통신업계 등 재계 관계자와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만나 한일 반도체 연합 전선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9월 15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도심에 있는 삼성물산의 지하철 공사 현장을 찾아 탈석유 프로젝트를 추구하면서 중동은 21세기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흘리는 땀방울은 이 새로운 기회를 내일의 소중한 결실로 이어줄 것이라며 직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총 지하철 6개 노선 168km를 건설하는 사우디 최초의 광역 대중교통 사업이며 2013년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전 사우디 국왕의 왕명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삼성물산은 6개 노선 가운데 3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5천억 달러를 투자해 스마트시티 네옴을 조성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부회장은 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직접 만나 기술,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여러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끔 어떤 분이 삼성 같은 대기업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너의 생각과 안위가 큰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미천한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오너가 어떤 마인드, 목표의식,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는 기업 경영과 성과에 있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